저희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예. 네.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누가 지었나 이렇게 봤더니 베르벨 바르데츠키라는 그 독일 네. 임상 심리학자 네네. 여성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이 네네. 독일 그 아마존에서의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네네. 그리고 내용을 실제로 읽어봤더니 어렵지 않게 아주 네. 쉽게 써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네. 1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은 때 우리는 상처로부터 지켜줄 사람이 나 자신뿐이다라고 별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이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항상 있는 네가 거죠.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거보다 예. 누가 나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예, 더 예.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지고 내가 이제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상처 받았어. 누가 보호를 해주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남 탓하고 싶어서. 남 탓하고 싶어서 내 책임인데 내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거시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남 탓, 너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남 탓하는 게 편하긴 한데 네. 남 탓을 해서 내 네. 상처가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내 상처는 결국은 내가 살펴보고 내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네, 되게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안쪽에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놓인 가시덤불을 깨끗이 걷어낼 방법은 없다. 한 가지 희망은 그 모든 나쁜 경우에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 25페이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마음의 상처는 타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앞에는 엄청나게 큰 맹수가 버티고 앉아서 누군가 상처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살점을 물어 뜯을 거라고 으르렁댄다. 결국 그 경계 앞에서 사람들은 다투고 오해를 키우며 멀어진다. 이걸 보면서 네. 제가 이제 뭐 상처받았을 때 보면은 막 누가 가까이 오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 이제 신경질을 내는데 네. 이게 딱 고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맹수. 네, 그죠? 네. 한 번도 이제 저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네. 이거 딱 나잖아. 누군가가 상처를 건드리려고 하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네. 큰 맹수가 막 열을 내면서 이제 다가오지 말게 지키고 있구나. 어우, 이러고 있었네? 라는 이제 제 모습이 좀 보였고 네네. 이거를 보면서 또 하나는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을 나와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상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 책을 읽다가 얼핏 드는 생각이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제 딴에는 많을 때 이거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 생각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네가 더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네가 상대방한테 잘 못 대했나 보다. 네가 맘상하게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자책을 자꾸 하셨군요. 네,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들이 꽤 있었다라는. 예. 어떠세요, 선생님은? 자기 자책이 있기도 하죠.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자기 자책도 하고 남 탓도 하고 그러나 이제 뭐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상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이상한 아저씨가 딱 부딪혀가지고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 미친 X 막 이러고 지나가면 상처를 받지는 않잖아요. 화가 그쵸. 나지.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면 나는 그걸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책 마지막 쪽에 나오긴 하는데 상처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사실 상처가 안 받아지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 도구만 있으면 상처를 덜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처로부터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도 많은 네. 부분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상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스크래치 낼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나 또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스크래치 낼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혹은 내 삶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았어 하는데 상처 뭐 그렇게 이제 느낌을 가질 때도 필요하긴 해요. 사실 필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머무르고 나면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라고 얘기하는 건 자꾸 피해자로 이제 코스프레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종국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내 인생에 이제 큰 올가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품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거잖아요. 어우, 진짜 그러니까 힘들죠. 제가 그 생각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그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사람, 좋은 기억을 내 마음에 품고 있기도 버거운데 맞아요. 나쁜 기억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그건 참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근데 집착의 일종이거든요. 집착. 네. 누구 때문에를 계속 하고 싶은 유아기적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기들 이제 둘이 뭐 이제 싸우다 보면 누가 왜 싸웠어? 그러면 누가 뭐 했어? 누가 뭐 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제 그 유아기적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초창기에는 좀 나의 그런 유아기적인 모습을 좀 달래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얘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얘를 이제 말로 설득해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마음은. 근데 저는 감정은. 보면은 저의 그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계속 네. 야 제대로 해야지. 막 잘해야지. 말하셨죠. 계속 그러죠. 네. 그래서 딱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참 언제 한번 이렇게 좀 토닥토닥함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나한테 맨날 너 잘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야 그런 걸 가지고 왜 화를 내? 맨날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 주눅 들어있는.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너무 제 삶에서는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었던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부모로 말미암아 자꾸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평을 받고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이러니?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진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담자도 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아이가 이제 뭐 돈 벌면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리고 그다음 너무너무 잘하는데 걔로만 항상 걔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큰딸로서 너무 철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걔는 그 친구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제 앞에 와서 저는 철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철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냐면 너는 네가 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얘기를 거름망 없이 들으니까 네가 철이 없다라고 들려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비판이 나를 이제 자꾸 올가맸는데 이 부모님이 떠나가고 나서는 그 부모님의 비판의 잔재가 나한테 남아 있어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올가매고 있는 거죠. 형체도 없이. 네.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흠칫흠칫 놀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딱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그런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었으면, 아무리 어려웠어도 네가 조금 더
네 자신을 잘 지켰으면 됐을 텐데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아 이거 다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돌리니까 사실은 어린애 때 제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린애가 상황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몽땅 다 그냥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걸 그렇게 다 내 잘못으로 그렇게 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여기에 그 34페이지에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도 당신을 사랑하리라 이런 제목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나를 사랑하면 인생도 나를 사랑한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1등이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를 갖추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예, 그냥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다. 예, 맞아요. 이게 이렇게 확 와닿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보면 그 세례 받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나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이거를 내가 확 받는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내가 완전히 다 받아들였나 보면은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우리는 없어서 그래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끊임없이 자기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기는 해요. 너는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은 너를 기뻐한다. 네네. 근데 이게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나 내가 정말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이제 소극적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뭐 많은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자꾸 하는데 그게 이제 판단의 근거인 거예요. 이 판단의 근거는 나의 판단의 근거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판단의 근거이기도 하고 혹은 사회의 판단의 근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제가 가장 좋은 예로 뭘 드냐면 이제 애기들 바라볼 때요. 애기들 보면 뭐 이쁘죠? 되게 애기들 좋아하세요? 애기들요? 네, 귀여워요. 귀여우세요? 네, 너무 이뻐. 너무 이쁘죠? 전 네. 너무 좋거든요. 네, 애들 네. 막 하면 안으면 그 전 냄새도 너무 좋고 막 그 냄새 맡으면 너무 황홀해요. 그런데 이제 똥 싸도 똥 냄새조차도 전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애기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왜 좋아할까? 내 뱃속으로 나와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내 새끼니까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있는 우리는 그대로. 뱃속으로 놓지 않았는데도 남의 애기인데도 이쁘잖아요. 이쁘더라고.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가 그런 거죠. 저를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똥 쌌는데 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승질나면 그냥 울고. 존재 자체가 울어도 예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구나. 우리가 아기를 바라볼 때 저 아기가 나에게 어떤 걸 해줘서 이쁘지 않잖아요. 우리 제가 되게 이뻐하는 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되게 잘 와요. 잘 웃고 그러는데 엄청 울기도 울어요. 끊임없이 울어요. 그때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뻐. 그렇죠. 숨 쉬는 게 이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사실은 어릴 때는 받았겠죠. 그런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곱씹어 보는 거죠. 아기를 바라볼 때. 혹시 아기를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다른 자연 만물들을 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뭐 내가 나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무가 뭐 감사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나무를 보면 난 치유가 되고 좋은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대상들을 찾아서 생각해 보시면 네.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사랑한다. 네가 정말 기뻐하는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이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맨날 이러는 거. 그러니까요. 찌하면서 예.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있는데 막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보든지 아니면 네. 정말 예쁜 나무나 이렇게 꽃들을 봤을 때 네. 뭘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내가 정말 뭘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치로운 존재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오네요. 네네. 예. 여기 또 그 4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그것을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 열등감 있는 나, 완벽해지고 싶은 나가 모두 내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네.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으나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꿋꿋하게 노력하는 지금의 나를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네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열등감 있는 나, 완벽해지고 싶은 나가 내 마음 안에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 네네.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네. 이게 열등감 있는 나, 그 다음에 뭐죠? 상처받은 나가 네네. 없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네. 책에서는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열등감 있는 거가 네. 그 다음에 뭐죠? 완벽해지고 싶은 내가. 나가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 네네. 엥? 저는 약간 그랬어요. 네, 그죠. 네. 이게 이제 나의 약점, 나의 이제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여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없앤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거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회복이 되면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게 이제 착각인 거예요. 100% 완전해진다를 자꾸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진짜 회복은 100%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 존재고 강점과 약점이 있는 존재고 열등감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그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움직이게 인정이 해야 되는 되는 거예요. 네. 대신 그걸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게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노력하는 것과 모른 채 노력하는 거는 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른 채 노력을 하는 거는 나 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죽어라고 따라다닐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그러면 뭘 해서 정말 이 열등감이 극복된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는 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계속 건드려질 거거든요. 얘를 내가 죽도록 숨기고 싶은 큰 비밀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열등감이 있음을 인정을 하면 네.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그냥 뭐 내가 열등감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라고 했을 때 못해도 이게 나 상처 좀 힘들어,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거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파이팅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좋은 관점이죠. 예, 네. 그런 거네요. 네.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을 분리하라. 네네. 받은 상처와 주는 상처를 분리할 것.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배제당하거나 멸시받았다고 느낄 때 겪는 것이다.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행동하는 거고 무조건 내 탓도 무조건 남 탓도 하지 않을 때 상처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키거든요. 예. 네, 오늘 누가 지금 그 실시간 댓글 올려주셨어요. 제가 파란색 글자라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예.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해요. 그러네요. 그죠? 진짜 감사하네요.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네. 상처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네. 어떻게 중요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라고 네. 할 때 네.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저한테 이제 그 상담받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네. 그 부부가 이번에 상담받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 말을 툭툭 던질 때마다 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은 모든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툭툭 던져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대요. 그럼 누구한테는 안 툭툭거려요? 그랬더니 부인한테 제일 안 툭툭거린대요. 예. 근데 부인은 그게 툭툭거림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 툭툭거림이 부인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러면 부인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예요? 부인의 문제? 맞아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는 그게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내 마음속에 계속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된다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네. 이거는 이제 나하고의 관계에 불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이제 그 선생님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1시에. 네. 근데 제가 한 10분을 늦었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도 안 먹고 시간 맞춰가지고 왔는데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늦은 건 사실이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데 죄송해요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선생님의 문제일까요? 제 문제일까요? 내 문제라는 거죠. 맞아. 왜요? 왜냐면 아 근데 당신이 화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 시간이 늦었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니까요. 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밥도 포기했어. 그리고 나는 시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왜냐면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떤 사과 문자도 없이 왔다는 것 자체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서 야, 왜 늦었어? 사과해야지 라고 한마디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폭풍 같은 잔소리와 폭풍 같은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은 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나에 대한 부분인가? 만약에 정말 내가 잘못해서 혼나야 될 부분은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혼나야 될 부분이 아닌데도 상대가 자꾸 과하게 한다. 그럼 그거는 상대의 문제다라는 거를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정신 차리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상처를 받은 것과 상처를 주는 거를 이게 구분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마음을 우선 충분히 알아주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내 자존감이나 내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느낌이라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내 스스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야지 이성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 감정에 대해서 알아줌이 필요한 거죠.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 왜 이 말이 어떻게 너한테 들렸니? 이렇게 들렸구나. 그런데 그 말이 너한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같이 생각해보자. 자기하고의 대화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대화. 그리고 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에 그 1장 제목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바깥으로 돌려진 시선을 너를 보라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네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을 살피라는 걸로 이렇게 봐서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각하고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좀 바꿔주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상처는 안 받아줘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는 좀 덜 될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 하고 나를 보면 맞아요. 훨씬 좀 많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자기하고의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책임이야.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네. 제가 한 2년, 2, 3년 전서부터는 일단은 내 삶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속상한 거, 내가 화난 것도 일단 내가 왜 그런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좀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나를 좀 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를 바라보면 제일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만나주면 조금 더 다스림이 편해지긴 하겠죠. 그쵸. 감정 다스림이.